실거주 중년이 가장 많이 속는 세 가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오프닝.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노후의 보금자리. 부동산 중개인은 웃으며 축하한다고 했고, 아내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주한 지 석 달 만에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올해만 수천 명의 중년이 당한 실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똑같은 함정에 빠지려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김태우 씨, 올해 64살입니다. 작년 말 정년퇴직을 하고 서울 강동구에 살던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부부만 살기에는 너무 넓었습니다. 게다가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서 팔면 목돈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김태우 씨는 고민 끝에 인천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서울보다 집값이 저렴하고 공기도 좋고 바다도 가까웠습니다. 부동산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며 매물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던 중 한 중개인이 정말 좋은 물건이 나왔다며 연락을 했습니다. 송도 신도시 인근의 새 아파트였습니다. 분양 후 미분양으로 남은 물량이라 시세보다 2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김태호 씨는 솔깃했습니다. 같은 단지 내 다른 집들은 훨씬 비쌌는데 이 집만 왜 싼 걸까? 중개인은 설명했습니다. 집주인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급매로 내놓은 것이라고. 김태호 씨는 의심했지만 집을 직접 보러 가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깨끗한 신축 아파트, 넓은 거실, 밝은 채광.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중개인은 계속 재촉했습니다. 이런 매물은 금방 나간다고,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하면 후회할 거라고. 김태호 씨는 고민했습니다. 하루만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만 중개인은 그럴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금만 걸어두면 나머지는 천천히 진행해도 된다고. 망설이던 김태호 씨는 결국 계약금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금을 넣었고 되돌리기에는 늦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의 시작. 일주일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김태우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아파트 단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개인 없이 혼자서 단지를 둘러보며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동네 살기 어떤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한 주민이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특히 김태호 씨를 계약한 라인은 위아래로 아이 있는 집이 많아서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실제로 몇몇 집은 소음 문제로 입주하자마자 다시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김태호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개인은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좋은 동네라고만 했습니다. 더 알아보니 급매로 나온 이유도 달랐습니다. 집주인이 현금이 급해서가 아니라 층간소음을 못 견뎌서 급하게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김태호 씨는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으면 끝이라고, 계약금은 못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소음 문제는 주관적인 것이라 중개인의 고지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호 씨는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하자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소송을 해도 이기기 힘들고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차라리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진행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김태호 씨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계약금 1,000만 원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계약을 진행하자니 앞으로 고통스러운 생활이 뻔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단 일주일 만에 증발했습니다. 김태호 씨는 자책했습니다. 왜 더 꼼꼼히 알아보지 않았을까? 왜 중개인의 말만 믿었을까?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함정. 1,000만 원의 손실을 입은 후 김태호 씨는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다른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매물을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5년 된 아파트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가격도 적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급매가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매물이었고 집주인도 급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김태호 씨는 집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누수는 없는지, 벽지는 깨끗한지, 창문은 잘 얼리는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웃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소음 문제는 없는지, 관리는 잘 되는지 모두 만족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중개인도 믿을만 해 보였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김태호 씨는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등기를 이전받았습니다. 한 달 후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김태호 씨는 새 집을 위한 가구와 전자제품을 샀습니다. 아내와 함께 인테리어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사 2주 전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우 씨는 당황했습니다. 계약할 때는 없었던 근저당권이 갑자기 생긴 것입니다. 황급히 중개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중개인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전 집주인이 말도 않고 대출을 받은 것 같다고.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잔금 치를 때 정리하기로 했으니 문제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김태우 씨는 불안했지만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잔금일에 모든 권리관계를 말소하고 인도한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잔금을 치르기로 하는 날 김태우 씨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2억 3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집주인을 만나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는 일주일 후에 하겠다고.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다른 데서 돈을 빌려와야 한다고. 김태우 씨는 당황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오늘 말소하기로 되어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중개인이 나섰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괜찮다고. 어차피 법적으로 보호받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집주인도 사정한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태우 씨는 망설였지만 이미 잔금을 치른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일주일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에게 연락했지만 중개인도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태호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태호 씨는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처음보다 늘어나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잔금을 받은 후에도 추가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그 금액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법무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김태호 씨는 무너졌습니다. 2억 3천만 원을 주고 산 집에 5천만 원의 빚이 붙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잠적했고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은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김태호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는 이미 했고 짐도 다 옮겼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5천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를 갚으라고. 김태호 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빌린 돈이 아닌데 왜 자신이 갚아야 하는가? 하지만 법적으로는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나중에 집을 산 사람이라도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태호 씨는 절망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샀는데 오히려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세 번째 함정. 김태호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에 당했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나서 집주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고 잠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역전세 사기 또는 깡통전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김태우 씨의 경우는 전세가 아니라 매매였습니다. 매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기를 예방하려면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근저당권을 먼저 말소해야 한다고, 그리고 등기 이전과 잔금 지급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등기를 이전받는 실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김태호 씨도 그랬습니다. 중개인이 괜찮다고 해서, 집주인이 사정한다고 해서 일주일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개인도 공반이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과 짜고 순진한 구매자를 속인 것입니다. 중개인은 수수료뿐만 아니라 사기로 얻은 돈의 일부를 나눠 가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10명이 넘었습니다. 피해 금액만 수십억 원이 달했습니다. 대부분이 50대에서 70대의 중년층이었습니다.